해안가에 위치한 이곳은 평범한 아파트 건설 현장처럼 보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선박 거주구 제작 전문 공장이다. 선박에서 데크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데크하우스라고 하는데, 생선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집약된 하나의 육상으로 치면 호텔 같은 거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원들이 바다 위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생활해야 하는 시추선과 컨테이너선, 여객선과 같이 긴 항로를 항해하는 운반선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구조물이 바로 선박 거주구다. 운반선에서는 데크하우스, 시추선에서는 리빙 쿼터라 불리는데 선실, 조타실, 회의실 등 작업 공간은 물론 체력 단련과 병원 시설, 색탈실과 같은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진 선상 아파트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선박 거주구는 대부분 해외로 수출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만드는 상선의 거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3척 중에 한 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에 수출하며 조선 강국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다. 데크하우스는 보통 4층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10층까지 제작되는데 데크하우스 하나가 완공되기까지는 평균 4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리고 월 평균 120명 이상의 기능공들이 투입된다. 제작 첫 단계는 철판 원자재 가공. 데크하우스의 몸체를 이루는 바닥에 강재를 붙이고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철판을 세워 조립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단층짜리 블록이 만들어진다. 블록에 배관 등의 선행 의장을 한 후 바닥 부분이 천장이 되도록 뒤집어 층층이 쌓아 올린 다음 완성된 데크하우스를 조선소로 옮겨와 배 위에 탑재해 제작을 마친다. 공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거대한 철판. 1톤에서 10톤 사이의 다양한 강재가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그러니까 데크하우스에 작업하는 저 강재들은 보통 6mm에서 8mm가 주로 많이 쓰이고요.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10mm, 11mm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선각의 외벽은 외부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철판을 쓴다. 데크하우스 제작의 첫 공정은 철판 자재 절단. 절단면이 깔끔하도록 전기 방전을 이용한 플라즈마 절단기로 철판을 자르는데 선각의 바닥이자 천장이 될 부분에는 각종 통로를 계산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뭐 아파트처럼 층수가 높기 때문에 이쪽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트렁크고요. 그 옆에는 계단, 사람이 걸어다니는 계단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가듯 널찍한 철판을 수십 개의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는 사람들. 떼어낸 철판 조각은 보통 7, 8kg. 일일이 사람이 자석을 이용해 옮겨야 하는 작업이다. 철판 자재 가공 후 이어지는 공정은 블록 조립. 크기도 무게도 각기 다른 다양한 철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면 60여 톤짜리 블록이 완성되는데 조립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철판끼리 이루는 각도다. 소조품은 나중에 또 다른 부재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해 놓은 각도대로 물건을 붙여놔줘야 나중에 그 물건과 다른 물건이 붙었을 때 똑바르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조립할 때는 모든 용접물 사이의 각도가 반드시 직각을 이루는 것이 원칙이다. 바닥 조립이 끝나면 연이어 벽체를 이룰 철판이 들어온다. 일단 정해진 위치에 세워놓은 다음
세밀하게 조정한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블록들이 층층이 쌓여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 터라 철저하게 위치를 맞추지 않으면 조립을 모두 끝낸 후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도면상에 이제 치수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가용적으로 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블록 조립 과정에서 하는 가용접은 구간별로 5cm씩만 철판을 녹여 붙이는 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띄엄띄엄 용접을 하는 이유는 자재끼리 부착하려는 목적과 함께 철판의 위치 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다. 라인에 안 맞아가지고 라인을 바닥에 제 위치에 안 맞아 지금 열 배정해가지고 휘어졌거든요. 그래서 라인에 맞추려고 제 위치에 집을 하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취부공들. 고막을 파고드는 굉음을 견뎌가며 그들은 오늘도 묵묵히 제 몫을 다할 뿐이다. 블록의 뼈대를 세우는 조립 공정. 그 마지막은 용접공들의 손에 달렸다. 블록이 들어오자 용접공들이 준비를 서두른다. 하루 종일 용접만 전문으로 하는 이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비가 한둘이 아닌데 전신을 감싸는 가죽 보호구는 기본이고 그 속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에어호스까지 챙겨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냉각팬을 착용하고 에어조트를 착용해야만이 용접을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용접을 할 수 있어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고가 뒤따르는 게 뻔하니 긴장의 고삐를 조이며 작업장으로 향한다. 블록 구석구석 이음새마다 꼼꼼히 용접을 해야 하는데 설치된 철판의 두께에 따라 불꽃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들이 견뎌야 하는 불꽃의 온도는 약 3000도. 사시사철 뜨거운 열기에 맞서는 것이 일이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터운 보호복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진다. 열이 많이 여기 나요. 가지고 오시니까 좀 덥죠? 보통 에어 차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벽체와 바닥이 완전히 고정된 블록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운반기기, 일명 모듈에 실려 나간다. 이때 철판이 휘어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이 관건인데 주변 상황과 블록 상태를 감안한 조종사의 판단력이 블록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길이기에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이 좀 아무래도 이 100톤이 넘는 걸 움직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뭐 매번 하는 일이지만 긴장을 해서 하죠. 안전사고 때문에. 모듈 아래 96개의 바퀴가 100톤의 무게를 지탱하며 안전하게 블록을 운반한다. 블록이 도착한 곳은 금속의 표면을 손질하는 블라스팅 작업장. 차후에 있을 도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다. 우리가 작업하는 게 이게 다 쇳가루거든요. 이 쇳가루인데 이게 한 8kg에서 9kg 다른 에어를 타고 나온다고요. 몇 톤이랑 다른 이 쇳가루가 나와서 이 철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철판에 녹이 없어야 되고 철판 자체에 쇼프라이머라고 발라져 있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해야지 이 쇼프라이머를 제거를 해야지 다른 페인트가 발립니다. 안 그러면은 도장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뤄야 하는 것은 쇠를 깎아낼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철가루. 총알처럼 뿜어져 나오는 철가루를 당해내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듯이 온몸을 감싸야 한다. 단 하나의 철가루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밀폐시킨 공간. 까맣게 내려앉은 어둠과 함께 이들의 고된 작업도 시작된다. 압축 공기의 힘과 노즐의 무게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텐데 이들은 분사 각도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능숙하게 작업한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것은 일명 그리트. 입자가 예리한 각을 가지고 있어
금속 표면 처리에 연마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트를 압축 공기로 쏘는 방식은 작업자의 이동이 편리하고 세정 수준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녹 제거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트와 압축 공기의 힘은 알루미늄 캔을 순식간에 너덜너덜하게 만들 정도인데 이를 이용해 금속 표면에 일정한 패턴을 새기기도 한다. 철판이 까칠까칠해지면 페인트 부착력이 2배 이상 높아지므로 자연히 도장 후 수명도 연장되기 때문이다. 작업한 지 2시간쯤 흘렀을까 한두 명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한 차례 작업 후에 찾아오는 10분간의 짧은 휴식. 숨가쁘게 작업한 탓에 입을 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언제나 그렇듯 보고 속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데 이럴 땐 냉수 한 잔 마시며 한숨 돌리는 게 최고다. 없지 그러면. 한겨울에도 땀을 한겨울에 땀을 한겨울에. 호수가 압이 있으니까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그 압을 계속 들고 치야 되니까 당연히 활동량 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치야 되니까 활동량 때문에 더운 거죠. 쉬는 중간에도 다음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해둬야 하는 일이 있다. 이게 지금 몇 장 들어가는 거예요? 8장. 8장이요?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한 타임에 2시간 반 동안 그래 들어가야 돼. 쇼트에 맞아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이잖아 안에가. 안 보이지? 그래 이거 뺏겨낸단 말이다. 산 같은 데 가면은 마지막 한 장까지 심하게 파손돼 있는 유리. 그만큼 치열한 이들의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저마다 가슴속에 하나의 이름을 새기고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뭐 딴 생각 있습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가족들 생각하면서 해야죠. 몸과 마음을 단단히 재정비하고 남은 작업을 위해 힘을 내본다. 철판으로 이뤄진 100톤짜리 블록을 작업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쏘아대는 철가루가 마치 소나기처럼 이들의 몸 위로 떨어져 박히기 때문인데 작업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보호구에 붙였던 유리판이 긁혀 시야를 가린다. 분사되는 철가루로 어둑해진 작업장에서 시야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블록의 모든 면에 손톱만큼의 빈틈도 없이 이들의 손길이 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막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표면 처리. 녹 제거가 잘 안 됐을 경우 도장을 했을 때 접착력이 떨어지며 녹이 도막의 표면을 뚫고 나와 결국 불량의 원인이 된다. 표면 처리 과정을 마친 블록은 또 다른 공정팀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해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하게 된다. 스프레이 작업이 용이하도록 시너를 섞어 점성을 낮추고 도막이 잘 굳도록 경화제를 혼합하면 본격적인 도장에 돌입하는데 선행 도장은 추후에 있을 본격적인 도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균일한 도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때 대형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경우 철판에서 30cm가량 떨어뜨려 일정하게 도막의 두께를 만들어줘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해져가 있는 색상은 거주고 하는 데는 원색 계통, 맑은 계통,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라든지 주로 화이트 컬러를 많이 쓰고요. 자, 조금 어두운 부분,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아니고 일단 해수 부분에 된다든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부분에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두운 컬러를 많이 씁니다. 여기가 또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바다 위에서 눈에 잘 띄기 위해 대부분의 데크하우스는 하얀색으로 마무리된다. 탱크 칠할 때 뭐가 가장 힘드세요? 탱크 칠할 때 유독가스하고
피기 힘든, 풀이 뿌리기 힘든 대중 지역 같은 데 들어갈 때가 가장 시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선체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도장 작업. 어느 한 군데 허투루 할 수 없기에 30cm의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 팔을 뻗는다.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는 전신 방진복 속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벌이는 전쟁. 데크하우스는 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더욱 견고해진다. 도장은 철판과 손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전히 도장공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드디어 1차 선행 도장이 끝을 보이고 작업 종료와 동시에 도장공들의 꽉 막혔던 숨통도 트이는 기분이다. 지금 보면 뿌듯하죠. 그리고 또 잘 됐는지 내일 또 확인해야 되니까 또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뿌려놓고 이제 내일 다시 확인해봐야 되니까 오늘 뭐 작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블록은 도장 후 도막 형성의 속도와 건조 방법을 고려해 보관된다. 도장의 마무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손으로 꼼꼼하게 페인트를 바르는 과정은 여자들이 작업하게 된다. 모두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들이다. 남자들이 하고 칠 뿌리고 나면 이제 이래 총이 안 들어간대 그런데 이제 이래 미비한 데 잡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이 작업은 일명 터치업이라고 불린다. 완벽한 도장을 위해 꼭 거치는 단계로 비좁은 내부 구조를 꿰뚫고 이리저리 롤과 붓으로 칠하는 이들의 몸놀림이 없었다면 데크하우스의 빈틈없는 도장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없지 않은데요? 봐봐요. 찜질방이잖아요, 찜질방. 돈 안 들어가고. 돈 벌고, 살 빼고, 찜질방. 냄새 많이 나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김홍렬 씨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를 극복해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저희 친구들이 많이 놀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별명으로 이제 우리 정말로 뺑기쟁이야, 뺑기쟁이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바뀌었어요. 그 별명을 페인팅 아티스트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면은 아티스트 왔냐고 놀려요 친구들. 넓은 공장 곳곳에 있는 블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업하는 페인트공들.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휴게실에 들려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갖는다. 네, 즐겁죠. 막 웃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족 이야기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일할 때는 마스크 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일만 하기 바쁘지. 쉬는데 붓을 놓을 새가 없으니 손은 을의 페인트 투성이가 된다. 마음에 묻은 고된 작업의 흔적들을 언제나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지어온 정영숙 씨. 내가 이래 돈벌이가 애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이래 했으니까 신랑하고 같이 버는데 애들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보탬 되려고 그래 조금 하고 그만둬야지 했는데 10년이에요. 언제까지 하고 싶어요, 일을? 1년? 정년퇴직까지 해야죠. 정년퇴직까지? 예, 뭐 건강만 허락하면. 요새 직업을 못 가졌어도 그러는데 일단 직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직업이 있기에 행복한 그들. 작업장에는 항상 웃음꽃이 핀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 공장 안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이다. 선행 도장을 마친 블록에 배관과 케이블을 설치하는 선행 의장인데 그중 데크하우스에 시공되는 파이프는 13가지로 나뉜다. 위치와 유독물질의 종류, 쓰임에 따라 재질을 달리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작업 중인 카파 파이프는 재질이 녹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청원수를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거주 공간으로서 부족함 없이 제작되는 데크하우스. 식수와 담수, 기름과 소방 목적의 이산화탄소 등을 이동시킬 각종 파이프가 필요하다. 수많은 파이프는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설치된다. 환풍기 역할을 하는 덕트 시공 현장. 바닥에 놓이는 것 같지만 블록을 180도 뒤집어서 탑재하기 때문에 결국엔 천장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배관과 함께 케이블도 설치되는데 10층짜리 데크하우스의 경우 메인 데크의 케이블 공사만 열흘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항의로 1418. 케이블의 남바하고 도면을 보고 그 케이블 남바를 찾아가지고 내가 먼저 끌어야 되는 케이블을 골라내가지고 그래 작업하는 거지. 선상 생활에 필요한 전원, 전화, 항해 통신 장비 등을 위해 무수히 많은 케이블이 쓰인다. 조선소나 해양 플랜트 제작에서는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테이프로 플라스틱 재질 대신 갈바늄 소재의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갈바늄은 아연 도금 강판에 합성수지 도료를 도장, 열 처리한 것이므로 변질되지 않아 오래 견딜 수 있다. 블록의 벽체 곳곳에는 창문을 달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게 15kg 이상의 특수 유리 자재가 들어간다. 지금 이 옷선은 컨테이너 옷선이라고 하고요. 일반 강화 유리 창문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LNG 옷선이라든가 그다음에 COT선은 A60 윈도우라 해갖고요. 지금 그 내부에 실리콘 재질이 들어간 두께 30mm짜리 윈도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가 났을 때 그 실리콘이 흘러내리면서 화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의장을 마친 블록은 미리 제작된 블록 곁으로 운반하고 해당 층수에 뒤집어 탑재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중량 100톤, 거대한 철판 블록을 180도 회전시켜야 하는 탑재 과정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다. 때문에 275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크레인 넉 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는다. 탑재할 블록의 무게는 100여 톤. 블록을 지상 64m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 넉 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90도로 세워진 블록은 공중에서 와이어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자칫 방심했다간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크레인과 블록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신호에 귀 기울이며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와이어를 다른 지점에 설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크레인들. 공중에 뜬 블록이 100톤짜리 시한폭탄이 돼버린 순간이다. 크레인의 위치가 정해지면 이제 와이어 설치와 90도의 회전만이 남은 상황. 신속하게 블록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게 뻔하다. 조금만 더요. 자, 전체 톤수 확인하겠습니다. 바닥과 수평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매달려 있는 블록. 운반한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데크하우스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30m 높이까지 쌓여있던 데크하우스 위로 블록을 올리기란 쉽지 않았다. 탑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의 이음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대부분 용접공들의 손길이 필요한 공정이다. 또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면은 그걸 붙이는 거야, 용접을. 지금 여기가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9층쯤 되겠다, 그죠? 908번이니까.
일하시면 불안도 많이 이게 이 하우스가 나중에 다 만들고 석적할 때 아기사냥 싣고 가거든요, 거제도로. 그때 보면은 뿌듯해요. 아, 저게 나가서 큰 배에 실리겠구나. 내가 저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그거 보면 좀 뿌듯한 게 있어요. 데크하우스가 층층이 쌓여갈수록 용접공들의 자부심도 높아져 간다. 용접의 기술 중에는 숙련공들이 전담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 불과 물을 자유자재로 쓰며 철판을 다루는 곡직이 바로 그것이다. 용접으로 인한 그 변형을 우리가 지금 곡직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곡직이라는 거는 쇠를 닳아가지고 급냉을 시켜 물로 식혀가지고 수축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야, 이건 한 3,000도 이상의 열기로 녹여붙인 철판은 휘어져 있기 마련인데 이를 반드시 평평하게 펴줘야 한다. 데크하우스 제작에 적용되는 곡직 기술은 한마디로 수축에 의한 곡직이다. 곡직은 650도 이하의 온도로 철판을 가열해 팽창시킨 후 상온에 물을 뿌리면서 급냉시키는 원리다. 철판의 팽창과 수축의 정도를 예상하며 작업하기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숙련된 기능공들의 오랜 노하우가 결과를 좌우한다. 검사 기준이 3mm, 4mm거든요. 그러니까 2mm까지 맞춰놔야지 검사 합격률이 맞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마지막 블록이 탑재될 때까지 이들의 작업은 계속된다. 탑재된 블록의 실내에서는 지상에서 하기 힘든 내부 공사, 즉 후행 의장이 시작됐다. 그중 보온재 공사가 한창이다. 데크하우스 벽은 미끄럽기 때문에 보온재가 붙을 수 없는 상황. 미리 벽체에 박아놓은 핀 위에 보온재를 꽂아 클립으로 고정하게 된다. 일반 건축물과 선박 거주구에서 사용하는 보온재는 조금 다르다. 일반 집에서 쓰는 보온재하고 뭐 차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게 불에 쉽게 잘 안 타는 화재 비싼 벨에다가 쓰는 거니까 더 화재 목적에 더 강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온도도 그만큼 더 담냉, 또 보온 효과가 더 뛰어나고. 보온재는 크게 화재 방지용과 열 차단 목적으로 나뉘는데 돌가루와 유리 섬유가 주 재료가 된다. 대피 통로 등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할 곳에는 돌가루로 된 소재를 쓰고 데크하우스 외벽처럼 철판이 달아오를 우려가 있는 곳에는 유리 섬유가 사용된다. 시공할 때는 자재 특성상 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거 안 입으면 일단 먼지 날리고 이게 너무 그냥 맨 피부에 닿으면 뭐라 그러나 조금 따끔따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자극적이라서 적어도 이걸 입고 해야죠. 이들의 고충은 계절에 상관없이 느껴지는 더위와 유리 섬유의 위협뿐만이 아니다. 천장처럼 높은 곳에 설치가 많은 보온재 시공 특성상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석구석 비좁은 공간까지 들어가 작업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몸에 안 들어가면 힘들죠. 많이 씌워 넣어야 되니까. 몸을 씌워 넣어야 되니까. 보온재를 부착할 공간이 협소하면 작업 중에 느끼는 고달픔은 배가 된다. 오후 3시, 가장 더운 이때가 시공자들의 단체 휴식 시간이다. 찜통 같은 실내를 벗어나 온몸을 적신 땀을 식혀본다. 이게 전부 땀인데. 작업장 입구로 나오는 게 전부지만 맑은 공기, 찬바람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게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도 보니까 되게 많이 껴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유리 섬유 날리고 그다음에 자재 설명가루 날리고 먼지 날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겹 입고 자기 몸 관리는 해야 되죠. 한편 데크하우스의 다른 층에서는 보온재 공사를 마치고 바닥재와 벽재를 깔기 바쁜데 자재를 하나씩 연결해 조립하는 방식이라 블록 내부가 금세 아파트처럼 깔끔한 모습을 갖췄다. 바닥재 공사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장 작업. 데크하우스 밖에서는 철판 위에 얇게 펴바를 시멘트를 혼합하고 있는데 워낙 대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재를 만들어 블록 내부로 올려보내고 있다. 바닥에 깔린 시멘트는 두껍지 않더라도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배에서는 이게 지금 진동이 있기 때문에 좀 특수 자재라고. 예. 자, 강도가 일반 세멘트하고 좀 다르지요. 자, 강하지. 예, 강하고 표면이 얇아도 크랙이 안 가고. 일반 시멘트와 달리 모래를 섞지 않고 바닥에 바로 뿌려주는데 이때 표면이 매끄럽고 수평을 이루도록 7에서 8mm의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다니는 모든 길에는 시멘트가 뿌려지는데 계단과 좁은 바닥까지 미장을 하고 나면 약 12시간 후에는 단단하게 굳는다. 모든 작업이 그렇듯 정성이 들어가야 바닥이 곱게 깔린다. 됐습니다. 항해 시에는 시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선실 곳곳에 달린 시계는 초점까지 똑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다. 그 중앙 시계가 우리 힐하우스에 있거든요. 힐하우스에 마스터 클락이로 있는데 그게 위성에서 초점을 하나 움직여주면 그 시계도 초점을 하나 움직여가지고 그거 따라서 전체 시계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오차범위 10,000분의 1초. 선원들에게 어디에서든 정확한 시각을 알려준다. 선실 내 가구는 모두 항해의 위험을 감안하여 설계 제작되는데 작은 서랍 하나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다. 서랍을 위로 올려가지고 빼야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서랍을 올려서요? 예. 우리 뭐 풍랑이나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릴 때 물건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리지가 않고 올려서 이렇게 열게 돼 있죠. 이렇게 제작된 9층의 데크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선원은 총 36명. 매년 긴 항해를 필요로 하는 70여 척의 상선에 탑재되고 있다. 선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열을 사용하는 모든 조리기구들을 고정시켜 납품하는데 그 외에도 냉장고, 오븐 등 주방 가전까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안전 시스템은 선원들이 이용할 이동수단에서도 돋보인다. 철문을 한 이유는 이제 화재에 의해서 화재가 뭐 연기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나 그다음에 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도어로 화재의 위험을 없앴다. 후행 의장이 끝나고 도장까지 마친 데크하우스는 납품 기한에 맞춰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 데크하우스를 완공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높게 쌓아 올렸던 안전 가설물, 즉 족장이 대대적인 철거에 들어간다. 차구라 한 박자 낮춰라. 박자를 한 박자 낮춰. 긴장이 되죠. 아차하면 사고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 족장 해체는 지상 35m 높이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설치하는 순서와 반대로 발판을 먼저 제거하고 파이프를 분리하는데 자재들이 내려올 때마다 고성이 오간다. 6m 파이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6m 파이프를
알려줘야 돼요? 예, 알아줘야 아래서 바퀴가 펼쳐. 예, 좋다. 4m. 4m. 놓고. 4m 길이의 파이프는 개당 30kg에 달한다. 족장공들은 수작업으로 이것들을 모두 뜯어야 한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인데 일을 하고 경력 없는 사람들은 좀 저런 데 편한 데 있잖아. 저런 데는 괜찮잖아. 경력 있는 사람들은 올라와 위험한데 일을 해줘야 되고. 대부분 숙련된 작업자가 상단에 서서 아래로 파이프와 족장을 전달하고 아래에서는 그 위치에 맞춰 자리를 잡고 차지를 받아내야 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늘에 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들이지만 고공 작업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다. 몸을 안전고리에 의지한 채 한 발자국도 자유롭게 내디딜 수 없는 파이프 위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낙하물과 추락의 두려움에 맞서야 하기에 이들의 작업은 민첩성과 담력을 요구한다. 우리 땅바닥에서 잘 걸려 넘어져도 요 위에 올라면 안 넘어진다. 쉬는 시간 고단함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한 집안의 가장인 이들의 어깨는 지칠 줄을 모른다. 내가 이제 일함으로써 내 가족이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낸다는 거,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남자라는 게 뭐 죄를 태어날 때부터 업을 하나 얻고 하잖아. 예?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부양해야 되고 부모 공양해야 되고 재간이 없잖아. 이렇게 외관을 마무리한 데크하우스는 바지선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모듈을 동원해 운반한다. 1541톤의 데크하우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거대한 모듈 석대가 움직인다. 크게 세 줄로 나눠서 데크하우스 하단에 집어넣게 된다. 아무리 큰 규모의 데크하우스라도 모듈을 조절하면 옮기지 못할 것이 없다. 바퀴 수를 세었을 때 한쪽 라인만 24축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캐파 잡아갖고 30톤 석 봅니다. 그러면 20축이면 600톤, 720톤 정도 되는 거지, 이 한 줄이. 이 길이하고 톤수를 두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장비를 길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이 모든 게 붙였다 뗐다 다 가능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운반 작업. 모듈의 높낮이를 맞추는 데 신중을 기한다. 각 바퀴가 받는 압력을 기계로 측정하며 조종사의 감각과 판단력으로 모듈의 수평을 맞추는데 이 작업이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이동 도중 선체가 기울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울산 공장에서 거제 조선소까지 데크하우스를 운반하는 방법은 바지선밖에 없다. 바지선이 정박하자 이들은 더욱 바빠진다. 구두와 바지선의 높낮이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데크하우스를 조금씩 이동시킬 때마다 30분 이상 바지선이 물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려가며 작업한다. 바지선 위에 데크하우스의 선체가 모두 올라가는 순간이다. 선체를 받칠 서포트 기둥이 도착하자 다시금 분주해지는데 데크하우스 하단은 모듈 이외의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일일이 사람이 옮겨야 한다.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이 장비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되고 배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또 다른 회사에서 장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듈이 받치고 있던 1,500여 톤의 거대한 데크하우스를 지탱하려면 최소한 30개 이상의 서포트 기둥이 필요하다. 이미 바지선에 도착해 한참을 지체한 상황.
기둥을 옮기는 작업자들의 빠른 발걸음은 무게를 잊은 듯하다. 요거 하나 한 700kg, 800kg 나와요. 그럼 이 배에 지금 저걸 몇 개나 받치시는 거예요? 34개. 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바다의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리 무거운 데크하우스라도 흔들리기 때문에 하단에 받친 서포트 기둥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걸 안 움직이게끔 패턴하고 여기다가 용접을 하고 요 위에도 첫 번째가 용접을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용접을 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파도 치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공장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를 꼬박 운반에 쏟아부은 셈이다. 깊은 밤 데크하우스를 비추는 것은 다름 아닌 용접공들의 뜨거운 열기. 반드시 오늘 밤 안으로 바지선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뭐 예상하기는 한 9시나 10시쯤에 끝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 밥 먹고 쉬지도 않고 지금 때우는 이유가 그거고요. 용접부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자분을 뿌려 검사한다. 용접을 하면은 용접이 전문가들이 했을 경우는 용접이 일직선 가잖아요. 근데 안에가 이제 이물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럴 때.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행히 품질 검사에 합격됐다. 작업자들한테 수천 명의 기능공이 만들어낸 결과물 데크하우스.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생을 하고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 보니까 뭐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히 도착하기만 바랄 뿐이다. 거제 조선소 도착까지 100km의 거리를 10시간 동안 달려야 한다. 다음 날 오후 1시. 울산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데크하우스가 도착했다. 조수간만에 차가 적고 간밤에 물살이 잔잔했던 바다 덕에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며 무사히 조선소에 들어왔다. 드디어 조선소의 겐트리 크레인, 일명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단은 수평을 맞춰 데크하우스를 들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메인 신호수와 크레인의 신호가 맞지 않으면 와이어에 작업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순간이다. 오늘 탑재 작업은 데크하우스를 둘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조선소의 도크에 따라 사용하는 크레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도크는 해상 크레인이 아닌 겐트리 크레인으로 작업하다 보니 분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골리앗 크레인 용량이 900톤입니다. 저희 데크하우스 모듈은 90AB 합쳐가지고 1500톤이기 때문에 900톤으로는 핸들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모듈로 해가지고 지금 분리해서 탑재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한 번에 들 수 있도록 각각 900톤 미만으로 분리된 데크하우스. 분리를 마치자 먼저 하부의 탑재가 시작된다. 탑재되는 과정에서 10mm의 오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작업. 머리 좀 당기고, 머리 좀 당기고. 모두의 긴장 속에 데크하우스 하부가 공중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선체 위에 둥둥 떠있는 데크하우스. 이제 작은 실수 하나가 거주구와 배를 모두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이 순간만큼은 베테랑 작업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죠. 안 그러면 장비를 부수하면 모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탑재할 때. 하부의 바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내린다. 동시에 아중선 내리. 뭐? 절단기 토치, 절단기. 밖으로 미처 빼놓지 못했던 작업 도구를 급하게 끌어당긴다. 조금 늦었지만 탑재가 시작되기 전에 발견한 것이 다행.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다. 주변을 살피고 탑재가 재개된다. 내리고 했지. 다행히 하부의 탑재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하부 심과 저희 거주구 심이 최소한 10mm, 5mm 내로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도 관리를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무리 없이 지금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오전 날이 밝자마자 전장 332m, 전폭 43m의 컨테이너선 위에 데크하우스의 상부 탑재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땀방울이 모여 세계 1위의 우리나라 선박 거주구가 만들어지고 있다.